몇 해 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는 언론사의 중심 기능 중 일부를 서울로 이전 및 신설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홍콩에 있던 디지털 뉴스 편집본부를 2021년 5월에 이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같은 해 8월 글로벌 속보 거점인 서울 허브를 개소했죠. 이와 관련해 서구권 언론들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외신을 오랜 기간 모니터링했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우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실제로 체감합니다. 74개국 2006개 매체를 분석한 해외문화홍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된 외신 보도는 10년 전 연간 9,010건에서 2021년 99,951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한류나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목도 자체가 올라간 이유 때문일 겁니다. 다만 그 기사의 퀄리티와 디테일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도 느끼는데요. 이는 실제 한국에 거주하며 직접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해외 유수 언론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사무실을 여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정확도와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기사들은 더욱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 거주했던 외신 기자가 한국을 떠나며 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작성자는 로레타 찰튼이라는 기자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담당했던 국제부 편집장입니다. 올 1월 발행된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이나 분석을 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고 마치 에세이 같은 느낌을 주는 기사입니다. 그 제목은 한국과의 아쉬운 작별. 서울에 막 도착했을 때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방탄소년단, 올드보이, 싸이, 기생충, 블랙핑크 등 한국 대중문화의 최고 상품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전에 한반도를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일부의 전문가들과 사람들에게는 한반도의 북쪽, 즉 북한은 끝없는 매혹의 대상이긴 하다. 이런데도 나는 뉴욕타임즈의 국제부 신임 편집자로서 한국 관련 취재를 맡게 되었다. 게다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홍콩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서울로 근무지가 변경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예상치 못한 아시아에서의 일정 변경이 내 기자 경력에서 가장 짜릿한 3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국 대선을 앞둔 2020년 가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감염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다. 모임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공공장소에 입장하려면 QR코드가 필요했다.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한 의무화되었다. 그해 10월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서울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발견될 때마다 한국 정부가 보내는 알림이 내 휴대폰에서 울렸다. 나와 함께 서울로 온 남편을 포함해 모든 방문객은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아야만 했다. 한국은 비록 미국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었지만 새로운 도시와 직장, 국가에 적응해야 하는 나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특히나 폐쇄적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 머물면서 배달 주문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일부 배송업체는 폭발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또한 해외로 여행하려면 출국 허가가 필요했다. 주말을 이용해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려던 원대한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한국 밖을 쉽게 여행할 수 없었던 나는 그 대신 한국의 초고속 열차를 타고 전국 각지의 도시들을 방문했다. 물론 이는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유난히 밀실 공포증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이전 기사에서 다뤘던 주제인 한국의 전통, 역사, 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당시를 좋게 회상한다. 한 기사는 김장, 즉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 다른 기사는 마시는 요구르트를 파는 여성인 야쿠르트 아줌마를 따라갔다. 세 번째 기사는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유지하는 한국전쟁의 유산에 대해 다뤘다. 이 기간 4개는 두 가지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홍콩을 제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첫 디지털 뉴스룸을 설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나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온 방식을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의 야망은 꺾일 수도 있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 죽음, 폭력, 부와 빈곤을 다룬 넷플릭스 메가히트작 오징어 게임이 탄생했다. 한국의 계층 격차에 대한 묘사는 내가 취재하기 시작했던 한국의 주택위기라는 현실과 겹쳐지면서 특히나 신랄하게 느껴졌다. 또한 나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혐오 정서가 커지는 것도 느끼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서울에서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한국의 암울한 경제 전망에 절망하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특히나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팬데믹 제한 조치가 해제되자 나는 이 도시에서 새로운 리듬감을 느꼈다. 예를 들면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둘러 걷는 모습 같은 것들이다. 거리의 노점상들에서는 떡볶이, 튀김 팬케이크의 일종인 호떡을 파는 냄새가 풍겼다. 한국에 온 초창기에는 여행할 수 없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문을 연 한국이 보여주는 모든 것에 흠뻑 빠져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올해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팬데믹 초기는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진다. 이제 서울에 있는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뉴스룸은 완전하게 가동되고 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춥고 외로웠던 서울이라는 도시가 활기찬 아시아의 대도시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유산과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900만 명에 달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 찬 모습, 이를 지켜보는 것은 선물 같은 경험이다. 한때 은둔의 왕국이라고 불렸던 게 한국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머물며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했다. 오늘날 한국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결코 몰랐었다. 하지만 나는 3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항상 이곳은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구권 메이저 언론사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한국으로 옮기거나 신설하는 것, 흔히 그 이유에 대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이를 바탕으로 잘 구축된 ICT, 인프라, 문화 등의 측면에서 아시아의 선도국인 것을 꼽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되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아시아 최고의 언론 자유국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언론 자유를 언급하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는 빼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합니다. 순위가 낮아 보이지만 아시아 1위였죠.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62위로 급격히 추락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 우리보다 언론 자유지수가 낮았던 대만은 2024년 27위로 올라섰으며 동티모르 역시 정치적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20위로 올라섭니다. 일각에서 국가에 의해 언론이 장악됐다고까지도 평가하는 일본과 거의 엇비슷해졌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후 그런 일본에 역전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